대감마님 그 수레에 오르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이의 외침 하나로 달리려던 수레가 멈추었사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 집안에 숨겨진 죄와 잃어버린 혈맥이 세상 위로 드러나게 되었사옵니다. 이 이야기는 남천부 고을의 노인들이 지금도 밤마다 들려주는 예닐이옵니다. 누가 옳았고 누가 글을 얻는지 또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 사람을 망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이야기라 하옵니다. 때는 광태 연간 초엽이옵니다. 관도에는 도적이 잦았고 장사꾼의 길에는 늘 음험한 꾀가 따라붙던 시절이었사옵니다. 남천부는 물산이 모이는 큰 고을이었으나 이익이 큰 만큼 시기와 탐욕도 깊이 스며 있던 땅이었사옵니다. 그날 해질 무렵 태흥상단의 대방 김장석 대감의 마차가 관도 한복판에 잠시 멈추어 서 있었사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탈도 없어 보였고 하인들과 호위무사들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였사옵니다. 허나 그 수레 아래에는 이미 재앙의 손길이 닿아 있었사옵니다. 그때 관도 옆 비탈길에서 장작을 지고 내려오던 한 아이가 걸음을 멈추었사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한겸이라 하였고 남천부 변두리에서 어미와 단둘이 살아가던 아이였사옵니다. 옷은 남루하였으나 눈빛만은 또렷하였고 남의 일이라 하여 외면하지 않는 성정을 지닌 아이였사옵니다. 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레 바퀴 아래에 이상한 흔적이었사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자세히 보면 나무축 한쪽이 톱에 갈킨 듯 깊게 패여 있었고 쇠못 또한 헐겁게 흔들리고 있었사옵니다. 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사옵니다. 조금만 더 달리면 수레는 틀림없이 전복될 것이었고 그 안의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우리라 짐작되었사옵니다. 겸은 잠시 망설였사옵니다. 괜히 나섰다가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고 거짓말쟁이로 몰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허나 아이는 곧 이를 악물었사옵니다. 보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죄라 여겼기 때문이옵니다. 그리하여 겸은 장작을 내려놓고 수레를 향해 달려갔사옵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풀릴 듯하였으나 아이는 멈추지 않았사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레에 오르려던 대방을 향해 외쳤사옵니다. 대감마님 부디 수레를 다시 살펴보시옵소서. 그 한마디로 수레는 멈추었고 그 멈춤 하나로 사람의 목숨은 이어졌사옵니다. 김장석 대감은 아이의 말에 수레를 확인케 하였고 이내 나무축이 이미 반이나 잘려 있음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사옵니다. 아이의 외침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말이옵니다. 김장석은 그날 목숨을 구한 은인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사옵니다.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먹이게 하였고 그 자리에서 아이의 목에 걸린 반쪽 옷가를 보게 되었사옵니다. 그리고 그 옷가 하나로 20회 넘게 묻혀있던 피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사옵니다. 허나 그 사실을 기뻐하지 못한 이도 있었사옵니다. 문틈 너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양자 김도현이 그러하였사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보다 먼저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사옵니다. 진짜 핏줄이 나타났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가 흔들린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옵니다. 이리하여 아이의 외침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곧 한 집안의 은혜와 배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의 길로 접어들게 되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이후 남천부에서 실제로 벌어졌다고 전해지는 일들이옵니다. 부디 끝까지 들으시고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서 빛나고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살펴보시옵소서. 한겸이라는 아이는 본디 남천부 변두리 물가에서 자라난 아이였사옵니다. 아비는 겸이 6살 되던 해 장마에 불어난 물길을 건너다 돌아오지 못하였고 그 뒤로 아이와 어미 서련은 서로의 숨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며 살아왔사옵니다. 어미는 낮에는 그물과 옷자락을 기워 품침을 벌었고 밤이면 남의 집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주며 푼돈을 모았사옵니다. 겸은 그런 어미를 돕기 위해 이른 새벽이면 장작을 패고 해질녘이면 남들이 버린 나뭇가지를 주워다 생계를 거들었사옵니다. 배가 고픈 날도 많았고 비 오는 날에는 새는 지붕 아래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해야 했으나 아이의 마음은 좀처럼 비틀리지 않았사옵니다. 겸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 힘없는 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정을 지니고 있었사옵니다. 동네 노인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 쉬어야 할 때면 아이의 작은 손이 먼저 내밀어지곤 하였고 그 일에 대해 보답을 바라지도 않았사옵니다. 도와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옵니까? 겸은 늘 그렇게 말하곤 하였사옵니다. 그 말이 꾸밈이 아님을 남천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사옵니다. 바로 그러한 아이였기에 그날 관도에서 마주한 수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옵니다. 겸은 수레바퀴 아래를 다시 한번 떠올렸사옵니다. 나무 축에 남아있던 톱날의 자국, 사람의 손으로 일부러 깊게 파낸 흔적. 그것은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도 분명한 악의의 흔적이었사옵니다. 아이의 가슴 속에서 두려움과 망설임이 뒤섞여 일었사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그대로 가면 사람이 다친다는 생각이었사옵니다. 그래서 겸은 달렸사옵니다. 헐거운 집신이 흙길에 걸려 몇 번이나 휘청거렸으나 아이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사옵니다. 외침이 관도에 울려 퍼졌을 때 돌아온 것은 호위 무사들의 험악한 눈빛과 날선 꾸짖음이었사옵니다. 거지 아이가 감히 어디서 칼을 빼라 소란을 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에 겸의 다리는 순간 굳어붙었사옵니다. 아이의 손은 바들바들 떨렸고 목구멍은 바짝 말라 더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듯하였사옵니다. 허나 겸은 이를 악물었사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다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신이 맞을지도 모를 매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기 때문이옵니다. 거짓이 아니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갈라졌으나 그 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사옵니다. 제가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수레 뒤쪽 나무 축이 이미 반이나 잘려 있었사옵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반드시 사고가 날 것이옵니다.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김장석 대감이 수레에서 내려오셨사옵니다. 대감은 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사옵니다. 겁에 질려 있으나 도망치지 않는 모습, 자신의 말을 끝까지 전하려는 눈빛, 그것은 잔꾀를 부리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사옵니다. 그리하여 대감은 바퀴를 살피라 명하셨고 아이의 말이 모두 사실임이 밝혀졌사옵니다. 그날 김장석은 분명히 깨달았사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말이옵니다. 대감은 겸에게 은전을 내밀며 말씀하셨사옵니다. 이 은혜를 어찌 잊겠느냐. 이것은 내가 받아 마땅하도다. 허나 겸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물러섰사옵니다. 받을 수 없사옵니다. 대감마님께서 무사하시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옵니다. 그 말은 꾸밈이 없었고 아이의 형편을 생각하면 거짓일 수도 없었사옵니다. 겸의 손은 텅 비어 있었으나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닫사옵니다. 김장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사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사옵니다. 사람이란 이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법이로구나. 그날 이후 김장석의 마음속에 한겸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은인을 구한 아이로만 남지 않게 되었사옵니다. 이 작은 아이의 선택이 훗날 얼마나 큰 인연과 보답으로 이어지게 될지 그때의 겸은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람의 길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갈린다는 사실이었사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선택은 이미 그날 관도 위에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사옵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 아이가 누구의 피를 잇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지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게 되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 들려드리겠사옵니다. 그날 저녁 태흥상단의 저택안은 평소보다 조용하였사옵니다. 마차 사건의 여파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김장석 대감의 마음 또한 쉽게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옵니다.
대감은 사랑채에 앉아 차를 앞에 두고도 한 모금 들지 못한 채 관도에서 있었던 일을 곱씹고 계셨사옵니다. 한 아이의 외침, 그리고 그 아이가 끝내 물러서지 않았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사옵니다. 그리하여 대감은 겸을 불러들여 저택에 부엌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게 하였사옵니다. 겸은 낯선 곳이 어색한 듯 그릇을 앞에 두고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작게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었사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대감은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리셨사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딸이 처음으로 손님 앞에 나와 밥을 먹던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그때였사옵니다. 겸이 몸을 숙여 국을 뜨는 순간 아이의 목 아래로 해진 끈 하나가 보였사옵니다. 그 끝에 매달린 것은 낡았으나 분명 옥으로 만든 반쪽 옷가였사옵니다. 김장석의 시선이 그 옷가에 머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사옵니다. 저 문양은 대감은 아무 말 없이 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사옵니다. 아이야, 그 옷가는 어디서 난 것이냐? 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옷가를 꼭 쥔 채 대답하였사옵니다. 어미께서 물려주신 것이옵니다. 어릴 적부터 늘 목에 걸어주셨사옵니다. 그 말에 김장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사옵니다. 대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품 안 깊숙이 손을 넣으셨사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꺼내지 않았던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셨사옵니다. 그 안에는 겸의 옷가와 같은 문양을 지닌 또 다른 반쪽 옷가가 들어있었사옵니다. 물결을 닮은 무늬, 가장자리에 새겨진 미세한 금. 대감은 숨을 죽인 채 두 개의 옷가를 조심스럽게 맞대보셨사옵니다. 딱 아무런 틈도 없이 마치 본디 하나였던 것처럼 두 조각은 완벽히 맞아떨어졌사옵니다. 그 순간 김장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사옵니다. 손에 쥔 옷가가 떨려 바스락 소리를 냈사옵니다. 이럴 수가. 대감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사옵니다. 겸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사옵니다. 김장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으셨사옵니다. 내 어미의 이름이 혹 설연이라 하지 않더냐? 그 한마디에 겸의 눈이 커졌사옵니다. 예, 맞사옵니다. 제 어미의 이름은 설연이옵니다. 그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김장석의 무릎에서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사옵니다. 대감의 입에서 떨리는 음성이 흘러나왔사옵니다. 설연, 내가 찾고 또 찾던 내 딸의 이름이로구나. 그제야 김장석은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 놓으셨사옵니다. 20회도 더 전 가문의 뜻과 어긋난 혼사를 고집하던 딸이 집을 나가며 남긴 말, 그리고 그날 이후 끊긴 소식. 대감은 체면과 분노에 눈이 멀어 딸을 찾지 않았고 찾지 않은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아왔사옵니다. 그대가가 이토록 길고 잔인한 세월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옵니다. 김장석은 겸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아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으셨사옵니다. 내가 바로 내가 잃어버린 딸 설연의 자식이란 말이냐. 내 손자의 얼굴이란 말이냐. 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아이에게 이 모든 것은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사옵니다. 그날 밤 김장석은 한숨도 이루지 못하셨사옵니다. 딸을 잃은 죄책감, 손자를 몰라본 자책, 그리고 이제라도 되돌려야 한다는 결심이 번갈아 가며 마음을 흔들었사옵니다. 대감은 날이 밝자마자 명을 내리셨사옵니다. 사람을 보내어 설연이 있는 곳으로 모셔오너라. 한경과 그 어미를 이제는 밖에 두지 않겠다. 그 결정은 단순한 은혜의 보답이 아니었사옵니다. 그것은 한 아비가 늦게나마 짊어지려 한 책임이었고 이 가문에 들이운 비극을 바로잡으려는 첫걸음이었사옵니다. 허나 이 모든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가 있었사옵니다. 김장석의 양자 김도현이었사옵니다. 도현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고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사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으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지워지지 않을 두려움과 시기가 싹트고 있었사옵니다. 진짜 핏줄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곧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졌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옵니다. 이리하여 한 아이를 살린 작은 선택은 마침내 가문에 숨겨진 상처를 드러내었고, 이제 이야기는 은혜와 혈연, 그리고 배신이 얽힌 더 깊은 비극으로 나아가게 되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음 이야기를 들어야 알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한경과 그 어미 설연이 태흥 상단의 저택으로 들어온 뒤 김장석 대감은 즉시 의원들을 불러 설연의 몸을 살피게 하였사옵니다. 오랫동안 몸에 쌓인 병독과 기력이 한꺼번에 무너진 터라 하루아침에 나아질 수는 없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말이었사옵니다. 목숨은 붙들어 두었사오나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려면 시일이 필요하옵니다. 그리하여 설연은 안채의 가장 볕이 잘 드는 방에 머물게 되었고 매일 약을 다려 먹으며 기력을 회복해 가고 있었사옵니다. 눈을 뜨는 날도 있었고 다시 깊은 잠에 잠기는 날도 있었사오나 김장석은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셨사옵니다. 그 사이 한겸은 사랑채 뒤편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아 머물게 되었사옵니다. 대감은 분명 손자라 불렀으나 겸은 스스로를 나그네처럼 여겼사옵니다. 혈연이 밝혀졌다 하여 자신이 갑자기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옵니다. 겸은 날이 밝기 전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독에 물을 채우며 하루를 시작하였사옵니다. 하인들이 말리려 해도 아이는 고개를 숙여 이렇게 말하였사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해야 마음이 편하옵니다. 그 말에는 꾸밈도 계산도 없었사옵니다. 김장석은 겸에게 그를 가르치라 명하셨사옵니다. 사랑채 한 켠에 자리를 마련하고 상단의 장부를 정리하던 노회한 행수에게 아이를 맡기셨사옵니다. 겸은 처음 붓을 쥐던 날 손에 잔뜩 힘을 주어 글자를 눌러 쓰다 종이를 몇 장이나 찢어 먹었사옵니다. 허나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고 되려 종이를 다시 펴며 조용히 말하였사옵니다. 다시 써보겠사옵니다. 글자는 더뎠으나 겸의 배움은 깊었사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외울 때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사옵니다. 이 글자는 왜 이런 뜻이옵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글자는 어찌 이렇게 생겼사옵니까? 행수는 처음엔 귀찮아하였으나 이내 아이의 눈빛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정성을 다해 가르치게 되었사옵니다. 글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하루가 끝나지 않았사옵니다. 겸은 장부를 옮기고 창고에서 물건을 세며 짐꾼들이 흘린 쌀 한 톨까지 주워 모았사옵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되옵니다. 겸은 늘 그렇게 말하였사옵니다. 장부를 배울 때에도 겸은 숫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밤늦도록 다시 살폈사옵니다. 혹여 자신 때문에 누군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옵니다. 그 모습은 하인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소문이 되었사옵니다. 저 아이는 도련님 행세를 하지 않는다더라. 자기 손으로 하지 않은 일은 공으로 삼지 않는다더라. 처음에는 경계하던 이들 또한 차츰 겸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였사옵니다. 설연의 병세가 조금씩 나아질수록 겸은 하루에 몇 번씩 안채 문 앞에 서서 어미의 안부를 물었사옵니다. 비록 말은 건네지 못하더라도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은 놓였사옵니다. 조급해하지 말거라. 김장석은 겸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사옵니다. 사람의 몸도 사람의 길도 모두 시간을 들여야 하는 법이니라. 그 말은 아이의 가슴 깊이 새겨졌사옵니다. 겸은 하루하루를 쌓듯이 살아갔사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고 당장 보답이 없어도 괴념치 않았사옵니다. 그저 오늘 할 일을 다하고 내일도 부끄럽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옵니다. 그런 겸의 모습은 김장석의 마음에도 깊이 남았사옵니다. 핏줄이 아니라 하여도 이 아이는 사람을 얻을 줄 아는 아이로구나. 대감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사옵니다.
이리하여 한겸은 태흥 상단의 저택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을 닦아가고 있었사옵니다. 허나 이 모든 나날을 마냥 평온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 또한 있었사옵니다. 겸이 배우고 겸이 신뢰를 얻어갈수록 어둠 속에서 이를 갈고 있는 시선이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있었사옵니다. 그 시선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이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 들려드리겠사옵니다. 태흥 상단의 저택이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이던 그 무렵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서서히 다른 바람이 일고 있었사옵니다. 김도현, 김장석 대감의 양자로 20해 가까이 상단의 일을 맡아온 자였사옵니다. 도현은 어릴 적 거둬져 대감의 손에서 자라났고 글과 산수를 익혀 장부를 다루는 법을 배웠사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늘 공손하였고 대감 앞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태도를 보였사옵니다.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였사옵니다. 대방의 뜻을 따를 뿐이옵니다. 그 말투는 부드러웠고 웃음 또한 예를 잃지 않았사옵니다. 허나 그 웃음 아래에는 남에게 쉽게 드러내지 않는 계산과 욕심이 숨어 있었사옵니다. 도현은 오랫동안 자신이 이 집안의 자리를 이어받으리라 믿고 있었사옵니다. 핏줄은 아니었으나 20해를 함께한 세월과 공로가 그 자리를 대신해 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한겸이 들어온 뒤부터 도현의 마음은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하였사옵니다. 대감의 시선이 아이에게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하인들의 말 속에서도 겸의 이름이 잦아졌사옵니다. 겸이 장부를 정리한다. 겸이 창고를 살핀다. 겸이 말 한마디를 허투루 하지 않는다. 그 모든 말들이 도현의 귀에는 자신을 밀어내는 소리로 들렸사옵니다.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도현은 밤이면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이를 갈았사옵니다. 그는 겸이 잘못해서 미워진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그저 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꼈을 뿐이옵니다. 그 두려움이 마침내 악한 생각으로 변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사옵니다. 도현은 겉으로는 더욱 공손해졌사옵니다. 겸을 보면 먼저 웃으며 말을 건넸고 어미 설연의 병세를 묻는 말도 잊지 않았사옵니다. 누이의 몸은 좀 어떠하옵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허나 그 말과 달리 도현은 뒤에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사옵니다. 그는 상단의 장부 일부를 슬쩍 고쳐 적었고 눈에 띄지 않는 액수를 여러 번에 나누어 빼돌렸사옵니다. 그 돈은 상단의 이름을 빌려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높은 이자로 흘러들어 갔사옵니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듯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갚지 못한 이들은 집과 땅을 잃었사옵니다. 장사는 원래 그런 법이옵니다. 도현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였사옵니다. 대감이 혐오하던 장리였으나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어둠은 설연과 관련된 일이었사옵니다. 설연이 쓰러지기 전 그녀의 병을 돌보던 의원을 보낸 자가 바로 도현이었사옵니다. 그 의원은 좋은 약이라 하였으나 그 안에는 소량의 독초가 섞여 있었사옵니다. 사람을 바로 죽이지는 않되 기력을 갉아먹어 깊은 잠에 빠뜨리는 약이었사옵니다. 도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사옵니다. 설연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겸의 존재 또한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계산했기 때문이옵니다. 그의 악에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지키고 싶었던 자리,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 조금씩 그의 마음을 잠식해 온 결과였사옵니다. 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사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성실함을 칭찬하였고 그 칭찬은 또다시 도연의 가슴을 찔렀사옵니다. 저 아이가 아니었더라면 도연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라 분명한 저기가 자리 잡고 있었사옵니다. 이리하여 태흥 상단의 평온한 나날 아래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사옵니다.
겉으로는 웃음과 예가 오가고 있었으나 그 이면에서는 은혜를 원망으로 바꾸는 자의 발걸음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사옵니다. 그 어둠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터져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 심어진 악에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이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사옵니다. 태흥 상단의 저택에 머문 날들이 쌓이면서 설현의 몸에도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사옵니다. 긴 세월 깊은 잠에 잠겨있던 정신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옵니다. 어떤 날은 눈을 뜨고 한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고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며 눈물만 흘리기도 하였사옵니다.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돌아왔고 말보다 숨과 눈빛이 먼저 변하였사옵니다. 한겸은 어미의 곁을 지키며 조급해하지 않았사옵니다. 약을 달여 올리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그저 하루하루를 함께 견뎠사옵니다. 그런 어느 날 설현은 갑자기 겸의 손을 꽉 붙잡았사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사옵니다. 그 사람, 설현의 입술이 떨리며 말을 이었사옵니다. 그 약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사옵니다. 그 말은 낮았으나 김장석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사옵니다. 대감은 곧바로 사람들을 물리고 설현 곁으로 다가가 앉으셨사옵니다. 천천히 말해도 괜찮다.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거라. 설현은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지난 일을 더듬어 나갔사옵니다. 병이 깊어지던 무렵 자주 드나들던 사람, 그리고 그가 데려온 의원, 그때마다 몸이 더 무거워졌사옵니다. 잠에서 깨기 어려워졌고 눈을 뜨면 또 다른 날이 지나 있었사옵니다. 설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사옵니다. 그 기억의 끝자락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어렴풋이 겹쳐져 있었사옵니다. 도현, 그 사람이었사옵니다.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김장석의 얼굴이 굳어졌사옵니다.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사옵니다. 그날 이후 김장석은 더 이상 겉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사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였사옵니다. 먼저 오래된 장부들을 불러 모으게 하셨사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결산을 살피는 듯하였으나 실상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숫자 하나하나를 다시 맞추고 계셨사옵니다. 이 돈은 어찌 이리 자주 빠져나갔느냐. 대감의 물음에 장부를 보던 행수의 손이 잠시 멈추었사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액수들이 여러 차례 나뉘어 사라져 있었사옵니다. 겉으로는 상단의 지출처럼 보였으나 끝까지 따라가 보면 돌아오지 않은 돈들이었사옵니다. 김장석은 그 돈이 흘러간 곳을 쫓게 하였사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급전에 쪼들리던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사옵니다. 대감은 직접 나서지 않으시고 믿을 만한 이를 보내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게 하셨사옵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줄 알았사옵니다. 이자가 조금이라더니 어느새 감당할 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비슷하였사옵니다. 돈을 빌려준 이는 늘 친절하였고 상단의 이름을 내세워 신뢰를 얻었사옵니다. 허나 갚을 날이 오면 인정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았사옵니다. 이야기들이 모일수록 김장석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그림이 점점 또렷해졌사옵니다. 설현의 병장부에 빈자리, 그리고 도연의 행적, 모든 것이 하나의 줄로 이어지고 있었사옵니다. 대감은 그제야 깨달았사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오래도록 준비된 파괴였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허나 김장석은 서두르지 않으셨사옵니다. 분노는 있었으나 분노만으로는 진실을 바로 세울 수 없음을 그는 이미 수많은 거래 속에서 배워왔기 때문이옵니다. 확실해야 한다. 대감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증거가 스스로 고개를 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셨사옵니다. 그 사이 설현의 기억은 조금씩 더 또렷해졌사옵니다. 약 냄새 의원의 얼굴, 그리고 도연의 말투까지
조각난 기억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질 때마다 밤은 더 무거워졌사옵니다. 이제 태흥 상단의 저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사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하였으나 그 평온은 곧 깨질 것을 알고 있는 침묵이었사옵니다. 진실은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공인은 그 뒤를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사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빛이 어디까지 닿게 될지, 그리고 그 빛을 견뎌낼 수 없는 자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뿐이었사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이어 들려드리겠사옵니다. 그날은 태흥상단의 하늘마저 무겁게 내려앉은 듯한 날이었사옵니다. 김장석 대감은 이른 아침부터 사랑채의 대청의 자리를 마련하게 하였사옵니다. 기둥마다 발을 걷고 문을 활짝 열어 숨길 것 없는 자리를 만들라 명하셨사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김도현을 부르게 하였사옵니다. 도현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대청에 들어섰사옵니다. 허리를 굽혀 예를 올리며 말하였사옵니다. 아버님 부르셨사옵니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하였으나 대청에 모인 이들은 이미 그 안에 깃든 긴장을 느끼고 있었사옵니다. 김장석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사옵니다. 그저 도연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셨사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애정도 섞여 있었으나 그 무엇보다 깊은 허탈이 깔려 있었사옵니다. 마침내 대감은 입을 여셨사옵니다. 도현아, 내게 묻겠다. 대청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사옵니다. 이 상단의 돈이 어찌하여 수년 동안 조금씩 사라졌느냐. 도현의 눈동자가 흔들렸사옵니다. 허나 그는 곧 고개를 숙이며 답하였사옵니다. 장부를 살피다 보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장석은 손짓으로 행수를 부르셨사옵니다. 행수는 준비해둔 장부를 하나하나 펼쳐 보였사옵니다. 사라진 돈에 내어 흘러간 날짜, 그리고 그 돈이 닿은 사람들의 이름까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도현의 얼굴에서 서서히 빗기가 가셨사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김장석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피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사옵니다. 이어 서련이 안채에서 부축을 받아 나왔사옵니다. 아직 몸은 온전치 않았으나 눈빛만큼은 분명하였사옵니다. 서련은 도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였사옵니다. 오라버니, 그 약을 가져온 이가 바로 당신이었사옵니다. 그 말은 대청 위로 떨어져 돌처럼 울렸사옵니다. 도연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였사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의 죄는 더욱 선명해졌사옵니다. 김장석은 더 묻지 않으셨사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옵니다. 그날로 김도현은 관가로 넘겨졌사옵니다. 며칠 뒤 관아의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사옵니다. 태흥 상단의 양자가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발 디딜 틈 없이 모여들었사옵니다. 도연은 포승줄에 묶여 관 앞에 무릎을 꿇었사옵니다. 한때 비단 옷을 입고 상단을 오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고개를 숙인 죄인일 뿐이었사옵니다. 사또는 엄숙한 얼굴로 죄목을 읽어 내려가셨사옵니다. 김도현은 상단의 돈을 속여 빼돌린 죄, 백성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 재산을 빼앗은 죄, 서련을 도구로 해쳐 장기간 혼미에 빠뜨린 죄, 나아가 대방의 목숨을 위협할 가능성을 만든 죄까지 한 죄목이 도현의 어깨를 짓눌렀사옵니다. 증인들이 나와 증언하였사옵니다. 돈에 쫓기다 삶이 무너진 자들, 약을 처방받았던 의원, 그리고 서련에 떨리는 증언까지 그 어느 것도 거짓은 없었사옵니다. 마침내 사또는 판결을 내리셨사옵니다. 김도현은 은혜를 원망으로 갚고 사람의 목숨과 삶을 계산으로 삼았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하겠노라. 사또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사옵니다. 이에 곤장을 치고 변방으로 유배를 명하노니 다시는 이 고을 땅을 밟지 못할 것이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사옵니다. 사람이 어찌 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끌려 나갔사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쇠사슬 소리만이 오래도록 남았사옵니다. 김장석은 그 모습을 끝내 보지 않으셨사옵니다. 고개를 돌린 채 그저 지팡이를 꼭 쥐고 계셨사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하였사옵니다. 선을 지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나 악은 한순간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이로다. 이리하여 긴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은 마침내 공의 앞에 서게 되었사옵니다. 허나 이 이야기는 처벌로 끝나지 않사옵니다. 그 뒤에 남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될 것이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사옵니다. 김도연이 유백일에 오른 뒤 태흥상단의 저택에는 오랜만에 깊은 숨이 내려앉았사옵니다. 그 숨은 안도의 숨이기도 하였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애도의 숨이기도 하였사옵니다. 김장섭 대감은 한동안 말을 아끼셨사옵니다. 사람을 잃은 슬픔과 사람을 바로 세운 책임이 함께 어깨 위에 얹혀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허나 세월은 멈추지 않았고 살아있는 이들은 다시 걸어가야 했사옵니다. 설현의 몸은 차츰 회복되었사옵니다. 긴 병으로 약해진 기력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으나 눈빛은 다시 단단해졌고 말 한마디 숨결 하나에도 삶에 대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사옵니다. 이제는 내가 빚진 세월을 살아야겠지요. 설현은 그렇게 말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기 시작하였사옵니다. 그리고 한겸 아이였던 그는 어느새 청년의 문턱에 서 있었사옵니다. 겸은 여전히 먼저 나서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을 낮추었사옵니다. 허나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신뢰가 남았사옵니다. 장부를 맡기면 오차가 없었고 사람을 맡기면 불만이 없었사옵니다. 거래를 맡기면 말이 남았고 말을 맡기면 책임이 따랐사옵니다. 김장석은 어느 날 겸을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사옵니다. 이제는 네가 이 상단의 길을 함께 걸어도 되겠구나. 그 말은 지위를 주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건네는 말이었사옵니다. 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답하였사옵니다. 가르침을 잊지 않겠사옵니다.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보겠사옵니다. 그 다짐은 말에 그치지 않았사옵니다. 겸은 상단의 이름으로 다시는 장리를 하지 않게 하였고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사옵니다. 눈앞의 이문보다 오래 남을 신용을 택하였사옵니다. 사람들은 말하였사옵니다. 태흥상단은 이익은 적어도 속이지는 않는다. 그 말은 천천히 퍼졌고 마침내 가장 단단한 평판이 되었사옵니다. 세월이 흘러 김장석 대감의 걸음이 느려질 즈음 태흥상단은 오히려 더 번창하였사옵니다. 이는 꾀로 쌓은 부가 아니라 사람으로 쌓은 신뢰였기 때문이옵니다. 어느 봄날 저택의 마루에 햇살이 가득 들던 날, 마을의 노인 하나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사옵니다. 옛날에 이 상단의 사람을 해치고 이익을 내준 자가 있었지. 허나 결국 그가 파놓은 구덩이에 그 자신이 빠졌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사옵니다. 그럼 착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노인은 웃으며 답하였사옵니다. 착한 사람은 제 몫을 잃지 않았지. 다만 조금 늦게 받았을 뿐이란다.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사옵니다.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조롱하기 위해서도 아닌 그저 한 시대를 살다 간 사람들의 선택과 그 끝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사옵니다. 이리하여 태흥상단의 이야기는 큰 소리 없이 마무리되었사옵니다. 허나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을 남기게 되었사옵니다. 선은 더디오되 사라지지 않고 악은 빠르되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들이 남기고자 했던 조용한 가르침이었사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도 누군가는 이렇게 마무리하옵니다. 그러하니 이익 앞에서 마음을 잃지 말고 자리를 얻었다 하여 은혜를 잊지 말라. 사람은 결국 자기가 쌓은 길 위를 끝까지 걷게 되는 법이니라.
이상으로 남천 일대에서 전해 내려오는 태흥 상단의 옛 이야기를 여기까지 전해드렸사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니라면 그 속에서 몇 가지 뜻을 헤아리게 되옵니다. 첫째로, 사람의 값은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를 쌓아가느냐에 달려 있사옵니다. 한겸은 가난하게 태어났으되 스스로를 낮추고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사옵니다. 그리하여 얻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었사옵니다. 둘째로, 은혜를 입고도 이를 저버리면 그 은혜가 곧 죄가 되어 돌아옵니다. 김도현의 악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요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한 마음에서 자라났사옵니다. 사람을 해치며 지킨 자리는 끝내 그 자신을 무너뜨리고 말았사옵니다. 셋째로, 인과는 소리 없이 오되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사옵니다. 선은 더디 오나 사라지지 않고 악은 빨리 이익을 보나 오래 머물지 못하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가 쌓은 길의 끝에 반드시 다다르게 되옵니다. 그러하므로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사옵니다. 이익 앞에서 마음을 잃지 말고 자리를 얻었다 하여 은혜를 잊지 말라. 사람의 길은 스스로 닦는 것이요 그 끝은 남이 아닌 자기 발로 마주하게 되는 법이니라. 이 말이야말로 이 옛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까닭이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잠시 마음에 남은 바가 있으셨을 것이옵니다. 이 옛 이야기가 그저 흘려듣고 마는 말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데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라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에 손 한 번 눌러 주었다는 뜻을 남겨주시옵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이가 있다면 널리 전해주시옵소서. 또한 이와 같은 옛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듣고자 하신다면 이곳에 머무를 뜻으로 구독이라는 약조를 남겨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사옵니다. 여러분의 작은 마음이 모여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야기가 이어져 또 다른 이의 밤을 밝혀주게 될 것이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사옵니다.